안녕하세요. 31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탄생을 했습니다. 즉 탄생한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독재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반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상가는 모든 상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1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동그란 기역을 보면 주거용 건물 주택에 한한다. 이때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 사용 용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건축법에서는. 그러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 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주택이 건물이 있는 대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는 것도 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전체 가격에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외려 우선 면제 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전세권보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통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는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토지, 대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니은에 주택이 미등기 경우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주택, 등기된 것뿐만 아니라 미등기 주택, 건축물 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종전 판례는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등기는 되어 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현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원래 자연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자연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디귿에 있는 것처럼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바로 LH, SH,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H, 저도 현업을 할 때 LH 전세 임대주택을 중개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 국민들이 LH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그러면 저소득층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중개사무소에 와서 전세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인가 LH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만약 1억짜리 전세를 얻으면 3천만 원 내 돈 내고 LH에서 7천만 원을 주고 그러면 LH의 이자만 2%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자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을 구하면 먼저 LH에다 통보합니다. 이 집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LH 법무사가 있어요. 실사를 해가지고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웬만하면 대상자가 되긴 해요. 그럼 대상 주택이 되면 이제 계약서 쓸 때 LH에서 법무사가 나와요. 담당 법무사가. 그러면 그 어떻게 정리하면
임대인은 집주인 적고 임차인은 LH가 임차인이 돼요. 그러면 그게 실제 입주하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겠죠. 근데 계약서에는 전차인이라고 적지 않고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주자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인 LH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LH가 대항력을 취득해야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LH 아마 여러분들도 현업에 나가면 LH 전세 임대주택을 중개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개보수도 LH에서 지급합니다. 그 대신에 주인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LH 임차인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싫어하겠죠. 번거로우니까 왜냐면 선순위 세입자 이런 거 목록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LH 임차인 아니라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로 다가구가 많잖아요. 그 LH 전세 임대주택은 다가구면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목록을. 원래는 일반 임대차를 할 때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나중에 최우선 면제는 물론 받겠지만 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거기 318페이지 리얼에 보면 중소기업도 적용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대기업만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외국인도 적용이 됩니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인도 다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예외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입니다. 원래는 주택이 아닌데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세를 놓거나 또는 주인 동의하에 개조했다면 보호받죠.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인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여관의 한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다방에 방이 2개 딸린 경우에는 그 방을 주거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여관 전체나 다방 전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관, 이게 모텔에 또는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도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차임을 지급하고 사행수익하면 임대차죠. 민법에 대차가 3개가 있죠. 임대차, 사용대차, 금전소비대차 3개가 있는데 차임을 지급하고 사행수익하는 게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여관에 장기투숙하는 경우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장기투숙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상가든 주택이든. 그래서 여관의 장기투숙에도 이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방, 다방 판례가 그 리얼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게 바로 여관에 투숙하는 거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주로 어떻게 계약하냐면 3개월 계약 체결합니다. 그분들하고는. 왜냐하면 보증금이 없어요. 무보증 월세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흥시 정왕동이나 그 다음에 오산시 걸동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무보증 월세가 아예 보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예치금 40만원, 한 달 월세 40만원, 중개보수 10만원 이렇게 해서 90만원 개업공개사 통장에 입금시키고 그날 바로 입주해요. 대부분 거의 일주일 안에 입주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저녁부터 당장 어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로 당일날 입주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뭐라고 적느냐 하면 임대차 계약서라고 안 적고 단기 일시사용 위한 임대차 이렇게 적고요. 또는 이행각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안 나가면 주인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특약을 넣어요.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면. 그렇게 한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죠. 효력은 없죠.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그러나 현실은 짐 다 치워버리고 세 놔버립니다. 월세 안 주면.
그래 봐야 대법원까지 가면 벌금 조금밖에 안 내거든요. 안 그러면 월세도 안 내고 계속 살겠다, 2년 살겠다 버티면 골치 아프잖아요. 소송하려면, 명도 소송하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다방 판례, 커피숍, 바리스타, 스타벅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다방이라고 나옵니다. 다방이 있고요. 다방에 방이 2개 딸린 주택이 있다. 다방의 면적이 그 판례를 보면 약 70%고 주택의 면적이 약 30%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슈퍼마켓이나 인쇄소의 면적이 약 60% 정도 되고 거기에 주택이 있는데 약 40% 정도 됩니다.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딱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된 용도가 다방이고 이 주택은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방 주인은 또 집이 있어요. 다른데 그 판례를 보면. 그래서 이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다방 주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된 용도가 다방이기 때문에 이는 보호가 안 된다. 그러나 슈퍼마켓 인쇄소 면적이 비록 60%나 되고 주택의 면적은 절반도 안 돼요. 40% 밖에 안 되지만 이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주택이 유일한 주택입니다. 방 딸려가지고 여기서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저도 봤어요. 구리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 인쇄소에서 작업하다가 애 한 명 키우고 있더라고. 가서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도망가고 없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집밖에. 그래서 인쇄소나 슈퍼마켓하고 주택하고 같이 쓴다 하면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된다고요. 판례가 딱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례가 우리 책에는 없지만 있기는 한데 낮에는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밤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골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낮에는 장사하다가 밤에 여기서 자는 경우, 이게 보호되는지 여부. 판례는 이게 유일한 주택이면 적용된다. 집이 여기밖에 없다면 보호된다고요. 다른 데 집이 있으면서 한 번씩 늦게 갈 때 자고 가고 이런 거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제정이 됐다. 1981년도 이거 제정될 때 서울법대 교수가 원래 법을 처음 제정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공청회라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죠. 거기에서 반대했다고. 이거 뭐라고 했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취지가 최우선 면제예요. 채권인, 임차권이 맨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고요. 그래서 서울법대 교수가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 물권법 있을 필요 뭐 있냐? 물권법 순서에 따라 배당해주는데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랬다가 전두환 정부 때 바로 저 설악산 용화장성에 가서 실족사, 추락사 됐어요. 그래서 등산하다 자기 스스로 실족사 한 걸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안기부에서 주겠다 이런 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발을 못했다고. 그 당시는 1981년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화된 시절이가 아니었어요. 1981년도만 해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주 훌륭한 법이 탄생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맨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맨 먼저 받아간다는 게 이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물권법의 논리로 보면 이상하죠? 예, 그러나 지금은 당연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양가로 2번. 대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권적 효력입니다. 민법 법명언에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 집주인에게만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대항력은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시구 읍면장 확인받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19페이지 그 세 번째 줄에 다음날을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걸 다 읽어보기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다.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아연, 다기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이거는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기숙사, 즉 다자 돌림을 조심해야 돼.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는 주로 4층으로 많이 돼 있죠.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돼 있고 요즘 짓는 거는 옛날에 지은 다가구는 거의 다 반지하로 돼 있어요. 반지하로 돼 있고 위에 3층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돼 있죠.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층 이하고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도록 돼 있어야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죠. 이게 다가구인데 어쨌든 결론은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입문에는 101호, 102호 이런 거 있어도 그거 전입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세대는 우리 다세대 이런 게 보통 흔히 뭐 연립, 빌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거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적어야 된다. 특히 시험에 이 다자 돌림이 잘 나와요. 다가구하고 다세대. 건축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 주택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하고 달라요. 주택법에서는 공관이나 기숙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분류되어 있고요.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다고 했죠. 자,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왔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방시설, 세면시설 이런 거 갖출 수 없는 게 다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숙집 이런 것처럼 그럼 한 층에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 싱크대 이런 거 보통 다중 같은 거 하숙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밥 해먹는 걸 따로 한 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한 층에 하나 해가지고 이 다중은 보니까 주로 밥은 주더라고요. 밥만 주는 것 같은데 반찬은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밥은 안 주고 반찬은 자기가 개인 거 해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오늘 준다고 김치 하나 딱 주더라. 맞다. 김치 하나는 딱 줘요. 그 나머지 반찬 먹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밥하고 딱 김치만 주니까 뭐 맛없어서 못 먹게 밖에서 먹고 오라는 이야기죠. 가급적이면.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해야 돼. 이게 공동으로 써야 돼요. 그럼 여러 방 있는 사람들 거기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해요. 쉐어하우스 그 황금빛 내 인생에 보니까 쉐어하우스 나오대. 그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쉐어하우스하고 다중은. 하여튼 여러 사람이 사는 거고 역시 주인은 한 명이에요. 쉐어라는 게 나눈다는 뜻이죠. 쉐어하우스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밥은 그냥 하여튼 한 군데서 해먹고 각 방마다 밥 해먹고 이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중. 자, 어쨌든 결론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전입신고할 때 적어야 되고 단독주택은 동호수는 안 적어도 상관없다. 전입신고 똑바로 못하면 대항력 인정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등기 사항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에는 뭐 A동 101호 이렇게 되는데 출입문에는 가동 101호로 돼 있다고 해서 출입문에 있는 대로 가동 101호 이렇게 하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반지하라도 보통 지하라고 잘 안 적어 놓거든요. 출입문에는 그냥 101호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 때문에 뭐 지청 101호, 뭐 지청 1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있으면 그 공무상 동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양가로 3번 확정일자와 우선면제권입니다. 대항력에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면제 받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만 받는다. X입니다. 공정인 사무소나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 있죠. 상가는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321페이지 4번에 보면 경매신청권 부여 여부, 확정일자 받았다고 경매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전세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하고 차이가 바로 요 두 가지예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임의경매신청권이 있고 전전세권이 있죠. 근데 채권인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물권하고 배당받는 순서에서는 똑같아요. 순서에서는 후순위보다 전부 먼저 배당받는 것은. 그러나 물권은 아니므로 전전세권이나 경매신청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을 보면은 기역의 우선면제권의 전개입니다. 다음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전세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뭐냐면 전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려면은 담보가 확보돼야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제 그 우선면제권을 양수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우선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금 안 갚으면, 그 보증금 은행이 안 갚으면 은행이 대신 우선면제를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를 하다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주인이 주의할 점은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돈 내줄 때 은행에 대출 갚았는지 확인하고, 대출 안 그러면 은행에 갚고 나머지 금액만 내주면 돼, 세입자한테. 최근에 그 사고 난 게 나왔더라고요. 사무기인가 이러는데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나간 거예요, 세입자가. 뭐 2년 채우기 전에. 그러니까 돈 달라 해서 다 내줘버렸어요. 은행에 안 갚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갚아야 돼요, 은행에. 그 대신에 세입자는 사기죄 이런 걸로 지금 지명수배되더라고요. 사기죄는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속였으니까. 그 어쨌든 임차인이 처벌받는 것은, 형사처벌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주인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죠. 주인이 그 은행에 확인만 했으면 되는데, 아니면 은행에 갖고 나머지 금액만 내주면 되는데, 그런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할 때 주인한테는 그것만 주의하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주인 통장으로 들어가요.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은 미리 서류가 들어가면 이사하는 날 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나중에 돈 내줄 때 은행에 확인하고 내줘야 된다, 이걸 말한다고요. 근데 그냥 세입자한테 내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 말만 믿고 내주면 안 되겠죠. 먼저 은행에 갚거나 아니면 전화해보고 갚았냐 물어보고 갚았다고 하면 내주든지 하고, 안 그러면 은행에 이자하고 다 갚고 나머지 금액만 내주면 돼요, 세입자한테. 자, 그래서 우선면제권을 금융기관이 승계한다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양가로 4번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 보호입니다. 즉 최우선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면제 받는 거. 자, 그러면 우선면제와 최우선면제, 법조문에는 최우선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면제는 없다. 최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 우선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면제, 이게 최우선면제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문에는 그냥 둘 다 우선면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우선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면제만 받으려면은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가 이사입니다. 이사.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날인데 일본식 표현으로 2길 오전 0시, 법조문에는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판례는 구체적으로는 오전 0시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면제를 받으려면 이 대항력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사를 1일날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만약에 건저당도 3일이라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 이것도 3일이에요. 누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둘 다 3일입니다. 그래서 가령 건저당을 오전 9시에 설정 등기를 하고 확정일자는 오후 4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동순입니다. 등기한 시각은 안 나타나요. 등기부에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타나고 날짜만 나온다고요.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3일날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동사무소에서? 옛날에는 안 찍어주더라고. 저거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행정안전부 문의하니까 된다던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문서로 서면으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에게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그렇게 서면으로 교부하달라니까 잠깐만요 알아보고요 하고 해주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그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받아봤는데 옛날에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은행에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세자금 대출을 이사하는 날 해준다고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동사무소에서는 옛날에 사실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는 무조건 해줍니다. 그 전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는 자기들이 알 수 있잖아요. 전입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왜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냐.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줄 거예요. 아마도. 자, 이렇게 했다면 이거 1일날 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고요? 3일날 이사하고요. 이런 경우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이게 건저당 3일이고요. 확정일자는 1일날 미리 받았습니다.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요? 이런 경우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건저당은 3일이고요. 확정일자 임차인은 당일이라고 돼 있는데 단 전제 조건이 무조건 당일이 아니라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대항력이 이거는 미리 갖췄기 때문에 두 개 다 받은 다음 날이 3일 오전 0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일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3일 낮에 생겨요. 낮에 한 9시는 넘어야 생겨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문은 열어야 되니까 오전 0시에 확정일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건 우선면제 효력이 1일날 확정일자 받아도 4일날 오전 0시에 생긴다고요. 따라서 건저당은 3일이기 때문에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고요. 다만 건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이건 임차인이 먼저 받겠죠? 임차인은 4일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323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을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은 3,333만 3,333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합니다. 역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3,400만원이 나왔는지를 역산을 해보니까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했더라. 그래서 서울에서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이 1억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대요. 그 어디 가보면 많이 있냐 하면 저도 많이 가봤는데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제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교육받으면서 가봤는데 남구로역 있는 데 있더라고. 남구로역 그 가보니까 극과 극이 바로 옆에는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인데 또 옆에는 40년 전에 지은 집들 월세 2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는 데 많더라고요. 전세도 뭐 전세로 하면 3천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방 하나에 부엌 달려 있고 방공호도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옛날 지은 집 동그랗게 해놓고 위에 철판 이렇게 닫아놨더라고요. 방공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많다고 1억 이하. 없다고 하면 이거 법 있을 필요 뭐 있어요. 1억 이하인 경우 3,400만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2,7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1,7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시,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 그 다음에 안산, 이런 지역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주택이고요. 상가를 미리 좀 보면 상가하고 헷갈리는데 이게 주택에 관련되는 거고,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합니다. 월세는 빼고요. 근데 상가인 경우, 상가는 서울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4억에서 개정됐다고 했죠. 우리 책에는 지금 4억이야라고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4억인데 얼마로 받겠다고 해서 프린트 2번이나 내드렸죠. 6억 1천, 4억이 6억 1천만 원으로 받겠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00이 1은 5라고 해서 5억으로 받겠다. 환산보증금이 옛날 3억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근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지만 부산도 여기에 5억으로 받겠다. 프린트 2번 내드렸죠. 부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3구 27, 3억 9천, 기타 지역은 3구는 27,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뀐 게 요거 빼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외에도 파주시하고 화성시가 신설됐다. 그럼 파주시, 화성시, 그 다음에 세종시 이 세 개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 안산, 김포, 광주, 여기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이 금액 이하만 원칙적으로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타워팰리스 20억짜리도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 우선 면제 받아요. 그러나 상가는 이 금액 이하인 경우만 확정일자 받아도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그럼 가령 파주시에서 환산보증금이 3억 9천이 넘으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안 찍어줍니다. 찍어봐야 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럼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 이게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우선 면제 등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액이고요. 최우선 면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에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요. 부산이 이번에 개정된 게 이 앞에 부분 우선 면제 받는 것만 개정되고 최우선 면제 받는 부분은 개정이 안 됐어요. 옛날 그대로라고요.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광역시에 해당된다. 부산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데 파주시가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3억 9천 이하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지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파주는 기타에 해당돼요. 그러면 파주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이 광역시에 해당되는 거는 요 세 개만 여기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안산, 김포, 하나가 더 용인이 빠진데 4개네, 4개, 용인. 요 4개만 여기에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즉, 파주, 화성, 세종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3억 9천 이하이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지금 헷갈리는 게 다 바뀐 게 아니라 최우선 면제 받는 건 옛날 그대로고 우선 면제 받는 이 금액 앞에 부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문의하니까 뒤에 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입법의 불비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 부분만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파주 같은 데는 우선 면제받는 기준금액하고 최우선 면제받는 기준금액이 다른 지역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면제받을 때에는 광역시에 해당되고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파주가. (323페이지) 거기에 디귿에 보면 글씨체 파란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자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1억 이렇게 방을 한 사람이 2억으로 계약 체결 안 하고 부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방 한 칸씩 따로따로 1억 계약 체결했다고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가 얼마 되냐고요? 한 사람 몫인 3,400만 원만 된다. 각각 3,400씩 해서 6,800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다.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답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해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억을 합산해서 2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부부가 어차피 가정공동생활 하면서 최우선 면제 많이 받으려고 방 한 개씩 따로따로 해도 그냥 한 사람이 2억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니은의 최우선 면제는 경매 낙찰가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되어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에서 보증금이 2천만 원짜리가 만약에 20명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총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4억. 근데 다가구 주택이 4억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죠. 계속 유찰되면. 그럼 4억에 낙찰됐다고 하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만 떼가지고 2억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경매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에도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우선 면제를 항상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액을. 예를 들면 파주에서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항상 1,000만 원 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X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전액을 다.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표 밑에 보면은 니은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방 비우고 나가고 비어있는 방이라 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면 그 방에 임차인이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죠. 그 2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방 빼고 이사는 나갔지만 그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고요. 다만 뒤에 들어온 임차인도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임대차 기간과 계약 갱신인데요.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2년입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이 2년이다. 자, 최단기 존속 기간을 한번 보면 먼저 주택이 있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농지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임대차,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최장기 존속기간과 최단기. 주택은 최장기였고 최단기는 2년입니다. 옛날에는 최장기 20년이라는 규정이 민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해서 삭제됐습니다. 민법이 1958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때까지 개정된 게 50년 넘게, 거의 50년이 60년, 55년 동안, 55년이 아니고 거의 60년이네요. 58년도 제정됐으니까 60년 동안 개정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임대차 이거 최장기 존속기간 20년 규정이 있던 거 삭제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주로 뭐가 바뀌었어요? 친족, 상속법, 상속되는 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 나이 바뀐 거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미성년자 그것도 원칙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103조부터 766조까지는 안 들어가죠.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개정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임대차 최장기 존속기간 20년 삭제됐습니다. 상가도 단기는 최단기는 1년이고 최장기는 없고요. 농지는 최단기가 3년, 최장기는 없고요.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 최단기가 1년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는 견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요령이 여러 개 과목을 비교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주택 하나만 알면 됩니다.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라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임대차 기간을 주택의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은 게 좋아요. 굳이 길게 할 필요 없다고. 임차인은 1년 계약했으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계약해놓고도 2년은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2년은 보장되니까.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2년 해놓으면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1년분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1년 한다고 했다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그냥 돈 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길게 하는 게 좋겠죠. 무조건 2년은 보장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324에서 325페이지까지.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자동 연장이에요. 자동 연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했으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 5개월 동안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돼요.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1년 전에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 남았는데도 나간다고 하면 효력이 있다고요. 주인은 1년 전에 나가라고 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요.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는데 자동 연장되는데 자동 연장돼도 또다시 주인은 세입자한테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상가라면 1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간다고 통보하면 돼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민법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묵시적 갱신도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농지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걸 비교해야 돼요. 묵시적 갱신도 다 다르죠? 조금씩. 그래서 묵시적 갱신돼도 또다시 주인은 2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양가로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설정 등기는 뭐냐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고,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한 등기는 단 차이점은,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안 내주는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정 등기는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만기 끝났는데 주인이 돈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신규 입주해야 되고 이사는 꼭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면 된다고요. 그래도 계속 대항력은 유지된다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시행이 아니라 돈부터 돌려받고 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선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했죠?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7번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7번 양가로 7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들이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